방금 제주도에 작은 별장을 구입했을 때 아들 민수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준비하세요. 1시간 뒤에 저가 식구 20명과 함께 도착할 거예요. 음식 사두고 방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2주 동안 머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혼낼지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절대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마주했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오셨고 몇 살이신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누가 우리 이야기를 보고 있을까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는 제 새로 산 제주도 별장의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이었죠. 거의 70세가 된 나이에 45년간의 결혼 생활과 5년간의 호라비 생활 끝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어요. 이 작은 별장, 정원을 가꾸고 화단을 만들고 사과나무 2그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딸린 집, 창문 너머로 들판과 소나무 숲이 보이는 이곳은 이제 제 거였어요. 오직 제 거였죠. 저는 평생 한 푼 한 푼 모은 2억 5천만 원의 저축을 모두 썼어요. 수십 년 동안 사소한 것조차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조용히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서두르지 않고 평온하게 저는 새로 칠한 따뜻한 크림색 벽을 만져봤어요. 좋은 집에서 만든 버터처럼 부드러운 색깔이었죠. 새 나무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작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새소리를 들으며 마을에서 산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오래된 안락의자를 어디에 둘지 고민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제 것이었죠. 전화벨이 울린 건 제가 침실 옷장에 셔츠를 걸고 있을 때였어요. 화면에는 민수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이사 축하 인사를 하려는 건가 생각했어요. 사실 아들은 처음부터 이 별장 구입을 반대했었죠. 아빠, 그건 돈 낭비예요. 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아파트에 사세요. 우리랑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아니요. 아들이 저를 곁에 두고 싶었던 건 필요할 때마다 쉽게 부를 수 있게 하려고였죠. 안녕 아들아. 저는 100번의 실망을 겪고도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다운 따뜻함으로 대답했어요. 아빠, 준비하세요. 1시간 뒤에 20명, 민경이네 친척들이랑 같이 갈게요. 아들은 인사도 없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다들 묵을 곳이랑 밥을 준비해야 해요. 2주만 있을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순간 멈추는 줄 알았어요. 20명이라니? 민수야, 나 방금 이사 왔어. 나한테는 아빠, 시작하지 마세요. 아들은 결혼 후 생긴 그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와줘야죠. 민경이가 말했어요. 사촌 언니 소연이랑 애들 넷, 오빠 재민이랑 아내 쌍둥이, 그리고 삼촌 철수랑 영호도 가족들이랑 올 거예요. 방학이니까 다들 묵을 데가 필요해요. 공짜로. 아빠 집이 딱이잖아요. 민수야, 여긴 방이 2개뿐이야. 어떻게 다들 우리가 아빠 가족이잖아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와줘야죠. 그리고 집을 왜 그렇게 크게 샀겠어요? 우리를 위해서지. 이기적이지 마세요. 아빠, 우리 이미 출발했어요. 장 보고 청소하고 수건 준비해요. 애들이 바다에 갈 거니까 돌아오면 간식도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서 있었고 방금 느꼈던 그 행복이 말 그대로 증발하는 기분이었어요. 20명, 예고도 없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도 없이, 제가 원하는지 돈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 집을 마치 공짜 휴양지처럼 말하는 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작은 별장을 둘러봤어요. 방 2개, 좁은 거실에 작은 소파 하나,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죠. 계란 몇 개, 우유 조금, 토마토 2개, 치즈, 생수 1병. 이걸로 20명을 어떻게 먹여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물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의견이 또다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제 대신 결정을 내렸어요. 제 집, 제 돈, 제 시간. 아들 눈에는 그 모든 게 공유 자원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ATM, 기계 같았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 침대는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고른 거였고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제 정원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꿈 대신 다시 그 익숙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민수와 며느리가 예전에 제 오래된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처럼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걸 다 먹고 차 열쇠를 빌리고 돈을 달라고 한 뒤 사라졌죠. 다음에 또 올 때까지. 아내 장례식 다음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정신없었죠. 민수는 아내의 장신구와 아버지의 시계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아빠, 물건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팔아야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나이에 단순하게 사셔야죠. 저는 망연자실해서 제 삶의 반을 아버지의 금시계를 포함해 내버려 뒀어요. 아파트를 팔아 이 별장을 샀을 때 민수는 돈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애원했어요. 아빠, 요즘 투자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불릴 방법을 알아요. 저는 거절했죠. 민수는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집에서의 첫날, 아들은 이곳을 마치 리조트처럼 굴고 있었어요.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창밖으로 미래의 정원을 바라봤어요. 1시간 뒤 이 평화, 이 힘들게 얻은 자유는 혼란이 될 터였죠.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어요. 백발, 나이, 피로 모든 게 몸에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계란 3개, 우유 1리터, 토마토 2개, 치즈 1조각, 생수 1병. 찬장에는 콩 통조림 1캔, 정어리 통조림, 쌀 반 봉지, 소금, 후추, 기름. 접시조차 부족했어요. 넷만 샀거든요. 더 필요 없을 줄 알았죠. 50분 남았어요. 기적을 일으킬 50분. 지갑과 차 열쇠를 챙겼어요. 다음 연금 날까지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마을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촉박할수록 가슴이 점점 더 조여왔어요. 마트에서 선반 사이를 헤매며 머릿속으로 모든 구매를 계산했어요. 쌀, 콩, 파스타, 토마토 소스, 저렴한 채소 몇 개, 빵. 맛있는 것도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 먹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뿐. 계산대에서 200만 원이 나왔어요. 남은 돈의 거의 절반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20분 남았어요. 파스타와 쌀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조림을 열었어요. 채소를 썰며 눈물이 흘렀어요. 양파 때문이 아니었죠. 분노, 무력감, 슬픔 때문이었어요. 급하게 뭔가를 만들려 애쓰며 머릿속엔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좋은 아버지, 인내심 많은 장인,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민수가 아파트 첫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줬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부족할 때 채웠어요. 가족과 휴가를 가고 싶지만 돈이 없을 때 또 제가 줬어요. 며느리 민경이가 가구를 사달라고 부끄럼 없이 전화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말없이 송금했죠. 돌려받지 못했어요. 민수가 신용이 나빠 대출 보증인을 부탁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저축이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자 민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너무 극단적으로 굴지 마세요. 가족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나쁜 거예요. 그냥 앉아서 늙는 것보다 낫잖아요. 유용한? 그 단어는 유리 조각처럼 신경을 찔렀어요. 유용한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다리가 달린 은행 단말기 같았죠.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내다보니 세 대의 차가 보였어요. 트렁크가 열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가방과 아이스박스를 꺼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마치 회사 사장 별장에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중심에 민수가 있었어요. 마치 이 집 주인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아빠, 민수가 소리쳤어요. 나와서 짐 좀 도와줘요. 저는 부엌에 서서 나무 주걱을 들고 타는 토마토 소스를 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시끄럽게 영화처럼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오랜 시간 쌓인 무게의 마지막 실이 끊어지듯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20명,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누군가는 이미 수영복으로 갈아입었고 누군가는 아이스박스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어요. 모두 저를 서비스 직원에게 보듯 정중하지만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영철 할아버지, 소연이가 우는 아기를 안고 소리쳤어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장 봤죠? 우리 배고프거든요.
민경이 오빠 재민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할아버지, 여긴 전국이네요. 음식 샀죠? 애들 배고프대요. 당연히 그들은 영철 할아버지가 밥을 해줄 거라 믿었어요. 늘 그랬으니까. 민수가 다가왔어요. 짜증 섞인 미소를 띠며. 아빠, 잠자리 준비했죠? 소연이네는 아빠 방에 묵을 거예요. 아기가 밤에 울잖아요. 저랑 민경이는 옆방이에요. 나머지는 거실에서 자요. 제 침실. 어제 제가 옷을 걸어둔 그 방. 아침에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싶었던 그곳. 이제 아기 때문에 그 방은 내주고 저는 거실 소파로 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며 제 물건을 만지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이야기하는 걸 보니 처음으로 피로가 아니라 분노가 느껴졌어요. 작지만 진짜 자존감에서 나오는 분노였죠. 하지만 아직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밥 어디 있어요? 민수가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마치 제가 케이터링 직원이라도 되는 양. 애들 배고프고 우리도 밥 먹고 싶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쌀을 밑에서 살짝 탄 것과 거의 퍼진 파스타, 묽은 소스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접시는 8개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컵, 그릇, 심지어 냄비 뚜껑에 음식을 담았어요. 굴욕이 가득했죠. 이게 다예요? 재민이 쌀과 소스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고기는요? 치킨이라도. 갑자기 오셔서 제가 말하려 했지만 민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영철 할아버지 이해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상 못하셨겠죠. 하지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카드에 돈 있으시죠? 음식 주문하고 좀 더 장봐요. 카드에 돈. 제가 마지막 돈의 절반을 방금 그들이 비판하는 음식에 썼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알아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피자 시켜줘요. 8살쯤 된 쌍둥이 하나가 말했어요. 콜라도. 다른 하나가 거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봤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하지만 이미 할아버지가 다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자란 아이들이었죠. 지금 피자 살 돈 없어요, 얘들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돈이 없다고요? 재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큰 집 샀으면서요? 소연이가 식탁 위에서 기저귀를 갈며 끼어들었어요. 영철 할아버지, 마을에 다녀오셔야겠어요. 기저귀, 분유, 음식 필요해요. 여기 냅킨에 목록 썼어요. 간식하고 음료도 사오세요. 떨리는 손으로 그 목록을 받았어요. 기저귀, 분유, 스낵,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고기, 숯, 와인, 담배, 모기, 퇴치제. 계산해보니 최소 1,000만 원. 제가 가진 돈의 2배였어요. 그날 밤 20명이 제 집에서 자는 동안 저는 소파에 누워 사방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제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렸을까? 답은 바로 나왔어요. 제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동의할 때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제가 끝없는 돈과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대우받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조금씩 잃었죠. 하지만 그 밤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직 그 통제권을 되찾을 시간이 있다는 걸. 새벽 5시에 극심한 등 통증으로 잠에서 깼어요. 딱딱한 소파에서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고요함은 30초도 가지 않았어요. 소연이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곧 다른 아이들도 따라 울었어요. 집은 발소리, 문쾅 닫는 소리, 소란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70년 가까운 세월을 온몸으로 느끼며 일어나 커피포트를 찾았어요. 조용히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죠. 하지만 부엌에는 이미 재민이 와서 제 찬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 영철 할아버지.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제대로 된 커피 어디 있어요? 아침도 좀 제대로 차려야겠어요. 애들 크잖아요.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음식도 거의 없고요. 없다고요? 그럼 애들이 뭘 먹어요? 재민은 진심으로 놀란 듯했어요. 저는 말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6개, 빵 2조각, 버터 약간. 이게 전부예요. 계란 프라이 할까요? 제가 제안했지만 그건 기껏해야 2명 몫이었어요. 6개로 20명을 어떻게 먹여요? 재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할아버지, 규모를 모르시는군요. 마을에 가서 필요한 거 사와요. 시리얼, 베이컨, 주스. 제대로요. 소연이가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불만스러웠죠. 영철 할아버지, 빨리 마트 가야겠어요. 아기 분유가 아침에 딱 맞게 남았어요. 기저귀도 거의 다 썼어요. 여기 목록이에요.
목록을 보니 비싼 분유, 유기농 식품, 프리미엄 기저귀, 브랜드 옷, 화장품, 와인, 샴푸, 최소 500만 원. 소연아,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돈이 많지 않아요. 막 이사 왔잖아.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해해요.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하지만 이건 손자잖아요. 손자가 필요한 걸 없이 지내길 원하세요? 이제는 아이를 이용한 감정적 협박까지 새 수준이었죠. 아이들이 부엌으로 몰려들었어요. 4살부터 12살까지 5명 모두 배고프고 모두 궁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팬케이크 만들 줄 아세요?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항상 해주시는데 베이컨도 많이요. 남자아이가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을 봤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하지만 이미 할아버지가 다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자란 아이들이었죠. 영호가 하품하며 들어와 기지개를 켰어요. 영철 할아버지, 오늘 계획 좀 얘기해야겠어요. 애들이 1시간 거리에 있는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입장료가 한 명당 50만 원 정도, 거기에 주유비, 음식비 도와주시죠. 50만 원 곱하기 20명, 거기에 추가 비용 하루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영호야, 나 그런 돈 못 내. 제가 말했어요. 뭐예요, 영철 할아버지. 민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애들한테 즐거운 날이 얼마나 없는데요.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평생 추억이 될 거라고요. 인색하다. 이제 제가 돈을 내지 않으려 하니 인색한 사람이 됐어요. 민수가 위층에서 내려왔어요. 푹 잔 얼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죠. 좋은 아침 아빠, 장은 어때요? 마을에 가야겠어요. 다들 짜증나 있어요. 분위기 좀 띄워야죠. 분위기.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가 소파에서 자는 동안. 민수야,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 나 이거 다 감당 못해. 음식, 놀이공원 여행비, 돈이 없어.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빠, 아껴 쓰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인색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철수가 다가왔어요. 영철 할아버지, 뭐 숨길 거 있나요? 2주 다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즐겨야죠. 배도 빌릴까 해요. 마을 레스토랑에 다 같이 가요. 테라스 있는 그곳. 진짜 가족 파티를 열죠. 파티. 제 돈으로 배를 빌리고 레스토랑에 가고 남의 욕망을 채우는 파티. 철수야, 오해한 것 같아.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초대한 적 없어. 가족 휴가를 내가 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돈도 없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20명이 저를 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설날 나무를 폭파한 것처럼. 돈이 없다고요? 민경이가 배신당한 듯한 눈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큰 집 샀으면서요. 내 전 재산을 썼어. 제가 대답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출 받든지 뭐든지 하세요. 가족이 다 같이 모일 기회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휴가. 제가 원하지도 감당할 수도 없는. 저는 제 부엌에 서서 저를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는 군중 속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익숙한 알았어 대신 순수하고 정당한 분노를 느꼈어요. 아직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전의 방식이 끝났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몇 시간 동안 모두가 새로운 요구와 목록을 들고 저에게 왔어요. 모두가 필요를 말했고 모두가 제가 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전고까지 요구된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 월 연금보다 많았죠. 저는 뒷베란다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소화하려 했을 때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가 왔나 싶었죠. 하지만 집 뒤에서 보니 작은 차에서 내리는 나이 든 여성이었어요. 동네 끝자락에 사는 이웃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이사 올 때 잠깐 인사했던 분이죠. 영철 씨, 할머니가 저를 보며 불렀어요. 전화 없이 와서 미안해요. 텃밭에서 채소 좀 가져왔어요. 잘 정착했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가까이 오자 마당을 훑어보셨어요. 차들, 풀밭에서 뛰노는 아이들, 리조트처럼 늘어진 어른들. 와, 여기가 호텔인가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들 식구들이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은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읽었어요. 제 눈, 얼굴의 피로 손님들의 태도가 상황을 말해줬죠. 영철 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울타리 밖에서 잠깐 얘기할까요? 우리는 울타리 밖으로 갔어요. 저기 얼마나 머물 건가요?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2주요. 제가 말했어요. 누가 다 내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제가 낼 거라 생각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나이 든 부모님께 와서 사람도 아니고 걷는 ATM처럼 대하는 거. 그 말은 정이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걷는 ATM.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람도 집주인도 아니에요. 자원의 원천일 뿐. 궁금한데요.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저 사람들이 영철 씨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영철 씨가 이걸 원하는지 물어봤나요? 아니요. 도움을 제안했나요? 뭐라도? 아니요. 할머니는 제 눈을 봤어요. 그럼 영철 씨, 미안하지만 이건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이건 혈연으로 포장된 뻔뻔한 이용이에요. 처음으로 그 말을 밖에서 들었어요. 속삭이는 양심이 아니라 남에게서. 그리고 깨달았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이건 제 가족인데 가족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단호히 말했어요. 가족은 묻지도 않고 오거나 당신 돈으로 다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가족의 환대가 아니에요. 착취예요. 그때 민수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아빠, 여기 계셨어요? 마을에 가서 장보고 은행도 들러요. 현금 좀 필요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뚫어지게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가자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철 씨, 저들이 마지막으로 언제 당신을 위해 뭘 했나요? 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제안하거나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저는 생각했어요. 답은 분명했죠. 몇 달 전 필요에 의해서였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요구만 했죠. 할머니는 명함을 꺼냈어요. 제 조카 박준호예요. 지역센터에서 공증인으로 일해요. 법적으로 경계를 세우고 싶으면 도와줄 거예요. 당신 집에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머물지,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그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식료품 목록이 아닌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낯선 이와의 5분 대화가 가족과 보낸 3일보다 더 많은 존중과 지지를 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후가 되자 결심이 섰어요. 놀이공원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됐어요. 입장료, 음식, 주유비 모두 제가 내야 했죠. 아빠,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은행 가서 현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음식도. 저는 민수를 진심으로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됐을까? 아버지를 서비스 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됐을까? 민수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해야겠어. 나 이거 다 못 내. 돈이 없어. 아빠, 또 뭐예요? 민수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돈 부족하면 카드 쓰세요. 신용카드 있잖아요. 빚지고 싶지 않아. 누군가의 휴가를 위해. 휴가가 아니에요, 아빠. 가족과의 시간이죠.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가족이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시내에 가는 거야. 하지만 장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저는 열쇠와 박준호의 명함을 챙겼어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뭔가를 했죠. 지역센터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가는 20분은 그 시간 동안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돈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ATM처럼 보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50대쯤 되는 따뜻한 눈빛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침입부터 쇼핑 목록, 나중에 갚을게요까지. 영철 씨,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노인에 대한 재정적 학대예요. 그들이 친척이라고 해서 당신 집이나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속이던 말로 대답했어요. 진짜 가족은 이용하지 않아요. 진짜 가족은 묻고 당신의 이익을 고려해요. 당신의 욕망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첫째, 이 집은 당신 거예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머물지 당신이 결정해요. 떠나지 않으면 불법 침입이에요. 친척이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요? 그렇죠. 둘째, 머물고 싶다면 시장 가격으로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호텔, 음식, 공과금 다 돈이잖아요. 당신은 지금 공짜로 제공하고 있죠. 계산서를 낼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공식 문서로 거주비, 음식비, 서비스비를 명시할게요. 돈을 내든지 호텔을 알아보라고 하세요. 우리는 함께 공식 통지서를 작성했어요. 1인당 하루 숙박비 10만 원, 음식비 2만 원, 공과금 2주 동안 250만 원. 이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머물고 싶으면 돈을 내고 아니면 떠나세요. 공정하죠. 은행에서 매니저 이정훈 씨를 만났어요. 큰 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계좌를 보호해달라고 했죠. 그는 모든 걸 설정해줬어요. 3시간 뒤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머릿속에 확신을 품은 다른 사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은 거실에 앉아 불만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요? 민수가 짜증내며 물었어요. 음식하고 내일 쓸 현금 필요해요. 일 보러 갔었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제 다 같이 얘기해야겠어. 저는 제 안락 의자에 앉았어요. 유일하게 비어있던 자리였죠. 변호사 만나고 왔어. 제가 시작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집주인으로서 내 권리가 뭔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무슨 권리요? 민경이가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초대 없이 와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강요하고 마치 올인클루시브 호텔처럼 행동하는 거야. 아빠, 우린 가족이에요. 민수가 시작했어요. 말 끝까지 들어라. 저는 서류를 탁자에 올렸어요. 여기 머물고 싶으면 조건이야. 숙박비, 음식비, 공과금, 시장 가격으로 내야 해. 침묵, 절대적인 침묵.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너희가 쓰는 걸 내야지. 제가 나열했어요. 숙박비 1인당 하루 10만 원, 음식비 2만 원, 공과금 2주 동안 250만 원.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터무니없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시장 가격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호텔에 묵고 밖에서 밥을 먹으면 2배는 더 들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요. 다들 한 목소리로 웅성거렸어요. 가족은 존중과 참여, 도움이야. 너희가 왔으니 내가 다 내야 한다는 게 아니야.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협박이에요. 아니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협박은 나쁜 걸로 위협하는 거지. 나는 선택지를 주는 거야. 돈을 내든지 마을에서 숙소를 알아보라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소리, 비난, 연극 같은 감정, 위협.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더 이상 저를 뚫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내면에 장벽이 생긴 듯 그 말들은 빈소리로 들렸어요. 이건 미쳤어요. 민경이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남처럼 굴고 있어요. 너희가 불쑥 찾아와 요구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처럼 느낄까? 저는 대답했어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남처럼 행동하는 거야. 재민이 겁주려 했어요. 영철 할아버지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소문 빨리 퍼지죠. 가족을 내쫓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실 텐데. 기억되라지. 제가 말했어요. 발로 짓밟히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킨 노인으로 기억되는 게 낫지. 소연이가 훌쩍였어요. 연극 같은 눈물이었죠. 영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매정해질 줄 몰랐어요. 내 아기한테 안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려고요. 너희 아기는 부모가 책임져야지. 할아버지 등골을 빼먹으면서까지 안정을 찾는 게 아니야. 그때 아이들이 소란을 듣고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다들 소리 질러요? 겁먹은 눈으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얽힌 볼모였죠. 어른들이 휴가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밖에서 놀다 와. 놀이공원 갈 거죠?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데려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수하고 희망찬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약속한 부모들을 봤어요. 미안, 얘들아.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야. 할아버지 부자잖아요. 쌍둥이 하나가 소리쳤어요. 이렇게 큰 집 샀잖아요. 아이 입에서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말이 나왔어요. 집이 있으면 돈을 내야 한다. 집이 있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평생 모아서 이 집을 샀어. 이제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 민수가 이성적으로 보이려 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죠. 우리도 좀 지나쳤다는 건 인정할게요. 미리 물어봤어야 했나 봐요. 500만 원 드릴게요. 2주 전체로. 이건 공정하죠? 500만 원. 20명 2주 숙박, 음식, 물, 전기. 민수야, 제가 말했어요. 너 방금 1인당 하루 10,000원을 제안했어.
그건 식당 점심값도 안 돼. 그래도 뭐라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민경이가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어요. 아니 그건 모욕이야. 너희가 얼마나 뻔뻔하고 고마움을 모르는지 보여줄 뿐이야. 영호가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영철 할아버지 아내를 잊으신 거예요? 당신이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건 실수였어요. 큰 실수. 내 아내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두 가지 일을 하며 우리 부부가 편히 은퇴할 수 있게 했어. 가족이 그녀 남편을 지갑으로 만드는 걸 보면 화냈을 거야. 이 집의 모든 원은 그녀의 노동과 내 삶이야.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늘 그렇듯 마지막 조작이 시작됐어요. 좋아요. 민경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철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우리 갈게요. 하지만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아프실 때 도움도 기대하지 마세요. 돈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누가 사랑으로 곁에 있는지 이익 때문에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 너희는 분명 전자가 아니야. 짐 싸는 소동이 시작됐어요. 화난 목소리, 문 쾅 닫는 소리, 빠르게 챙겨지는 가방들. 아이들은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어른들은 속삭이며 제 음식을 자기 것처럼 챙겨나갔어요. 민수가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다가왔어요. 아빠, 행복하시길. 돈 때문에 가족을 망쳤어요.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그냥 젖소 노릇을 그만둔 거야. 차들이 하나씩 마당을 떠났고 진정한 고요가 남았어요. 그건 공허함이 아니었어요. 삶이 돌아온 공간이었죠.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부엌은 엉망이었지만 제 거였어요. 원할 때 치울 수 있었죠. 냉장고는 거의 비었지만 이제 제 음식만 비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의 소리와 불만이 없었어요. 그때 또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했죠. 돌아왔나? 하지만 아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냄비를 들고 문을 두드렸죠. 생각났는데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녁 가져왔어요. 둘이 먹을 만큼. 혹시 밥 안 드셨을까봐 우리는 제 식탁에 앉았어요.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때요 기분이? 저는 창밖 정원, 석양, 텅 빈 베란다를 봤어요. 알다시피 자유로워요. 오랜만에 자유롭네요. 그게 맞아요, 영철씨. 70년을 사셨잖아요. 고요할 권리가 있어요. ATM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 제 삶은 꿈꾸던 평온한 리듬으로 들어섰어요.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하는 걸 아침으로 먹고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새소리를 들으며 베란다에서 책을 읽었어요. 무엇보다 누가 저인지 다시 떠올렸어요. 저를 잡아당기고 요구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의 저를. 김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찾아왔어요. 빵을 가져오면 저는 오이와 딜을 드렸죠. 순수한 이웃관계, 속셈 없이. 할머니는 저를 다른 이웃과 소개해줬어요. 지역장인 이재영 씨가 배수로를 고치고 울타리를 튼튼히 해줬어요. 저는 정당히 돈을 냈어요. 의무가 아니라 그의 노동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민수는 일주일에 1번 전화했어요. 늘 어려움, 빚, 대출 얘기뿐이었죠. 저는 듣고 차분히 말했어요. 미안 아들아, 도울 수 없어.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드물어졌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그들이 찾아오지 않는 걸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빠 도와줘라는 소리가 그립지 않았어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 조용한 저녁은 그리웠지만 시끄러운 침입과 끝없는 요구는 아니었죠. 6개월 뒤 어느 날 문을 열었을 때 민수가 혼자 서 있었어요. 민경이도 아이들도 없이. 아빠, 민수가 시작했어요. 지난 여름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좀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도와드렸어야 했나?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턱에 서 있었어요. 그래 민수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니면 뭔가 필요한 거야? 민수는 시선을 피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익숙한 대사가 나왔죠. 둘 다요. 민경이랑 저 지금 돈이 좀...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내가 아니라 지갑이 그리운 거야. 아빠 그건 불공평해요. 공평한 게 뭐지 민수야? 예고 없이 리조트처럼 찾아온 게?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는 약속을 한 게? 언제 마지막으로 그냥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 도움을 제안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사랑해 아들아. 그건 절대 안 변해.
하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아들로서 와. 대출 창구로 오지 마. 민수는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죠. 슬펐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의나 혈연의 인질이 아니었어요. 필요함과 사랑받음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자원을 원하는 이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존중하고 묻고 도와주고 이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곁에 있는 이들이죠. 오늘 아침 새소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베란다로 나가 의자에 앉아 지난달 심은 꽃이 피는 걸 봤어요. 아이들이 망가뜨렸던 토마토는 다시 심었고 이제 튼튼히 자라고 있었어요. 저처럼 70세인 저는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남의 욕심에 연금을 쓰지 않았어요. 제 음식만 사고 원할 때 먹고 잤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제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찾아왔어요. 때론 파이를, 때론 차 한 잔을 함께하며 날씨, 삶, 세상에서 착함과 편리함을 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이재영 씨가 말했어요. 영철 씨, 자신을 짓밟히지 않으면서도 차분한 사람은 드물어요. 존경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공개적으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돈, 시간, 음식을 가져갔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존중이 없었죠. 기대, 불만, 짜증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단순하고 정직한 당신을 존중해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70세의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어느 아침 집 전화가 울렸어요. 드문 일이었죠. 영철 씨, 민경이 고모, 이혜숙 여사였어요. 그때 우리가 좀 지나쳤다면 미안해요.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습관이었나 봐요. 영철 씨가 항상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 저는 전화에 감사했어요. 차분히. 하지만 만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어요. 인정은 좋지만 전화로 하는 예의 이상이 필요했으니까. 며칠 뒤 소연이 딸 10대인 지민이가 전화했어요. 영철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보내도 돼요? 할아버지가 정원에 있는 걸 그렸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 보내. 지민이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한 추억을 나누고 싶었을 뿐. 어쩌면 그들 안에서도 뭔가가 바뀌고 있을지도. 어쩌면 그 아이들은 다르게 자라. 할아버지가 끝없는 돈 주머니가 아니라 존중과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이해할지도. 저는 악의를 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는 편리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포도나무를 자르던 중 이웃 마을의 최 씨가 다가왔어요. 작년에 여기 시끄럽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경계를 세웠을 뿐. 그는 이해하듯 웃었어요. 잘했어요. 나는 못했죠. 아직도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는 라면만 먹죠. 저는 말없이 집에서 만든 오이 피클 한 병을 건넸어요. 그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도 존중받고 싶었을 뿐. 저는 아내를 자주 떠올렸어요. 그녀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는 제 편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단호히 냉장고 문을 닫고 말했을 거예요. 도울 사람은 도와.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녀는 조용했지만 내면엔 강철 같은 뼈대가 있었죠. 저는 뒤늦게 그녀에게서 배웠어요. 6개월이 지나 삶은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진짜였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전화도 가방 들고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죄책감도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예고 없이 혼자. 아빠, 그가 말했어요. 민경이랑 저 다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좀 지나쳤죠. 하지만 아빠도 너무 심했어요. 그 서류, 가격표 우리를 창피하게 했잖아요. 저는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받은 모욕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제 집을 막사로 지갑으로 만든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여겼어요. 민수야,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그리웠던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그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익숙한 대사가 나왔죠. 둘 다요. 지금 일이 없어서 대출이. 그래서 민수야,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너는 내가 아니라 예전에 쉽게 얻어내던 돈이 그리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들로 와. 은행 창구로 오지 마. 그는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죠.
슬펐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예의나 혈연의 인질이 아니었어요. 필요함과 사랑받음을 구분했어요. 오늘 아침 새소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커피를 끓이고 베란다에 앉아 첫 꽃이 피는 걸 봤어요. 토마토는 튼튼히 자랐어요. 저처럼 소란 없이. 70세인 저는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남의 욕심에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진짜 관계만 남았고 가짜는 걸렀어요. 고요가 찾아왔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가족이 최고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말하죠. 맞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존중하는 가족, 묻는 가족, 따뜻함을 주는 가족,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아버지의 조언 채널을 구독하세요. 70년 동안 깨달은 걸 나누고 있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댓글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어느 도시에서 사는지 알려주세요.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고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면 왼쪽 창을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